자, 우리 일단은 문학 연구 방법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성현이 들고 다시 한번 상기해봐. 머릿속에 들어가 봐야 되지. 네. 자, 작품을 둘러싼 세 가지가 있어. 작품을 둘러싼 세 가지는 작품을 쓴 작가, 작품을 읽는 독자, 그리고 작품이 쓰여질 당시의 현실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작품을 이제 작가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걸 우리가 표현론이라고 해. 즉, 작가가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작품이 이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그리고 독자가 작품에게 어떤 효과와 용도를 얻는지를 효용론이라고 해. 이거는 작품이 독자에게 뭐 어떤 교훈이나 뭐 이런 걸 주는지를 분석하는 거고, 작품이 이제 어떤 시대 현실에서 쓰여졌는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반영론이라고 해. 즉, 현실이 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세 가지는 작품 밖에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보통은 작품 외재적 관점이라고 해. 그래서 외재적 관점 내지는 뭐라 그래? 상대적 관점이라고 해. 고등학교 그 문학 문제는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요네들은 뭐를 주고 뭘 풀게 만들어? 보기를 주고, 그러니까 시대 현실이나 작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보기를 보고 대상을 풀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 문제 유형이야. 그리고 요새는 효용론은 잘 안 나와. 옛날엔 냈는데 왜 그러냐면은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읽을지는 사실 독자들이 묻힌 거잖아. 그거를 문제로 물어봐서 넌 이렇게 읽어야 돼. 그게 너무 이상하지. 근데 옛날에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없어졌지, 그런 것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우리 작가랑 비슷하지만 시 속에서 말하는 인물이 누가 있어? 화자가 있고, 독자와 비슷하지만 시 속에서 듣는 인물인 청자가 있지. 얘네들은 사실은 뭐야? 가상의 인물이야. 실제 인물이 아닌 거지. 예를 들면은 저기 뭐야,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라는 시가 있거든. 보면 엄마야 누나야 하면은 화자는 누구야? 예를 들면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에서 작가는 김소월인데 화자는 누군 거야? 소년인 거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은 엄마와 누나인데 사실 이거를 보는 시를 보는 사람들, 독자는 엄마와 누나일 필요는 없는 거지. 이해되지? 어떤 개념이지?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지. 그래서 화자와 청자라고 불러, 그거를. 자, 그리고 작품의 배경도 어때? 사실은 현실에 영향을 받지만 현실과 같은 건 아니지. 다 가상의 것들이잖아, 작품 안에 있는.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어? 서술자라는 개념도 있지. 서술자.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야? 요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작품 내재적 관점 혹은 절대적 관점 혹은 심미적 관점이라고 해.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서술자를 원래 작품 바깥에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뭐라고 그러냐? 작품 외적 자아라고 그러고, 이 현실을 작품 외적 세계라고 불러.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이제 7페이지 밑에 보면 문학의 사문법이 있지. 문학 작품을 네 가지로 종류를 나눠 보는 건데, 우리는 보통은 이걸 서울대 교수인 조동일 교수의 이론을 가져다 봤어. 그랬을 때 우리의 문학 작품은 크게 네 종류의 기준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서정이야. 서정은 뭐야? 정서를 서술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 작품 외적 세계에 개입이 없는, 현실 반영이 안 되는 거지.
사실성이 없는 거야. 사실성보단 뭐가 중요해? 자아의 세계와 아니지 세계의 자아와 세계를 자아로 바꾼다는 건 자아는 뭐야? 자기 생각 위주로 바꾸는 거니까 주관적인 작품이라는 거고 이게 뭐인 거야? 시인 거지. 그러니까 현실보다는 자기 생각 위주로 표현하는 게 뭐야? 시인 거야. 그 다음에 교술. 교술은 반대지. 작품 외적 세계에 개입이 있는 그건 뭐야? 현실 반영이 되는 자아의 세계와 자아를 세계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니까 이거는 뭐야? 객관적인 작품인 거지. 이게 대표적인 게 수필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서사와 극이 있는데 서사는 뭐야? 사건 서술이지. 자, 서사라는 거는 이게 거기 보면 뭐라 그래? 작품 외적 자아가 나오는데 이건 서술자지. 여기 나왔지.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 있는 그리고 자아와 세계의 대결.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극은 작품 외적 자아가 없고 자아와 세계의 대결은 똑같지. 자, 이건 뭐냐? 이건 서술자가 있는 거고 이거는 서술자가 없는 거지.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라는 건 뭐야? 모든 이야기들은 보통은 이야기, 사건, 전개를 프로타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 그래서 갈등을 통해 가지고 전개를 해. 갈등을 통해서 전개를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우리 원피스 같은 거 봐도 그거 있어. 루피가 있고 상대편에 누군가들이 있겠지. 그래가지고 어때? 그래서 이제 사건을 전개를 하는 거잖아. 상대편이 없으면은 원피스 잡다 끝날 거야? 상대가 없으면 그냥 쭉 가서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야기를 전개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서술자가 있는 걸 우리는 그중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소설. 서술자가 없는 걸 뭐라 그래? 희곡이나 시나리오. 잘 생각해봐. 우리 준혁이 있나? 준혁아. 판소리는 그러면 서사야? 극이야? 뭔가 공연 문학이니까 그럴 것 같잖아. 근데 판소리는 봐봐. 혼자 다 부르지. 토끼 역할도 혼자 하고, 뭐 거북이 역할도 혼자 하고, 용악 역할도 혼자 하지. 그럼 그 사람이 결국엔 뭐야? 서술자야. 이해돼? 그래서 판소리는 원래 서사문학에 들어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등국어 개념은 수능국어의 개념에서 많이 가져오는데 수능국어를 보면 수능국어는 총 몇 분항이야? 45문항이고 몇 분 안에 풀어야 돼? 80분 안에 풀어야 되지. 이게 기본 개념이야. 자, 그랬을 때 수능국어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이제 문학이 17문항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독서가 17문항 그리고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가지고 11문항 물론 니네가 제출을 하면은 이제는 문법이 필수로 들어오겠지. 헬게이트가 있는 거지. 아니 사실 국어는 별 상관없어. 왜 선택했을 때 다른 과목은 헬게이트지. 다 해야 되니까. 있죠. 자, 근데 선생님 미션 너무 어려워요. 이런 문과도 해야 돼. 진짜요? 사회 나가면. 아니 그 저기 봐봐. 야, 문과에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뭐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거라고 하면 회계사는 경영 회계 위쪽은 다 또 미적해야 되잖아. 자, 어찌되었건 자, 문학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통 이제 독서는 이과 지문하나 문과 지문하나 그 다음에 예체능 지문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보통 나오고
그 다음에 문학은 어때? 서정갈래에서 두 가지가 나오지. 현대시와 고전시가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서사갈래에서 두 개가 나와. 현대소설, 고전소설. 근데 이 서사에 이제 판소리가 들어가 있는 거지. 이 고전소설 파트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극과 수필 중에서 한 세트가 나오지. 그러니까 교술양식이나 이제 극양식에서 하나가 나오는 건데,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총 몇 개 지문이 되냐? 4개 지문이야. 그러면 어떻게? 둘 중에 하나를 묶어. 이 4개, 5개 중에서 하나를 묶고 4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사실 판소리에서 이제 판소리가 나오면 고전소설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또 다른 고전소설은 나올 수 없고, 극수필에 뭐 다른 것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 이해되지? 전체적인 틀은. 여기까지 괜찮니? 지워도 돼?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 자, 뒤로 가면 이제 모티프부터 들어갈게. 11페이지. 진짜 옛날부터 궁금했는데요. 모티브 아니에요? 근데 모티프라 써있는 거예요. 영어냐 라틴어냐의 차이가. 라틴어가 모티프예요. 프랑스어는 이제는 라틴어 계열들. 근데 저기 뭐야, 유럽에서 영어는 되게 근본 없는 언어야. 알아? 네. 알아요. 약간 피지너가 뭐냐면 여러 민족이 모이면서 만드는 이니시 언어인데, 영국 민족이 계속 바뀌었지. 저기 뭐야, 원래 본토 주민부터 해서 켈트족, 뭐 라틴족, 앵글로색슨족, 노르만족 계속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노르만 바이킹들이 언어를 되게 쉽게 바꿨어. 그래가지고 이제 근본 없는 언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영어인 거야.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의 언어들은 뭐가 있어? 성이 있지.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 있어? 없잖아. 얼마나 근본 없는 언어야.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라틴어 중에 제일 작종스러운 언어잖아. 자, 어쨌거나 자, 작품의 창작 과정. 우리가 이제 모티브 내지는 모티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작품 창작 과정의 제일 처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 창작 동기. 물론 이게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작품을 창작하느냐, 그건 아닌데, 그렇다고 문학평론가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작품을 창작하지 않고 그냥 대충 쭉 만들어내요 라고 하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그 과정을 만든 게 모티프, 발상법. 발상법은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어때? 형상화. 그 다음에 수사법.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형상화는 예술적으로 표현한 거를 형상화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수사법은 뭐냐? 우리 보통은 여기까지가 이제 작가의 영역이면은, 여기서부터 평론가의 영역인데, 수사학이 뭐니? 수사학 들어봤어? 일종의 수사법은 공식이고 표현법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수사학이라는 건 우리 그 사건 수사를 위한 학문이지. 맞아? 수사요? 어. 그 비유인가? 그렇지, 그런 것들. 수사학이 뭘까 좀 여봐. 웅변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말을 잘하기 위한 게 사건 수사가 아니야. 웅변을 잘하기 위해서 말을. 딴 생각하다가 걸렸다.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학문이 수사학이 어디서 시작돼서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발전을 했는데, 문학평론가들이 보니까 문학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 요거 같은 게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갖다가 적용한 게 우리 흔히 말하는 수사법이고, 들어봤니? 뭐 예를 들면 직유, 은유, 의인 뭐 이런 것들, 화료, 역설, 다 수사법이야 원래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다 가져다가 써서 작품을 분석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티브부터 한번 보자. 자, 모티브는 창작 동기인데, 춘향전 알지?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춘향전이라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춘향전에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열려서란 모티프, 열려들의 이야기를 모티프에 따라하는 창작 동기를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 너무 거창하고 모티프는 사실 이 작품에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냥 모티프라고 불러. 또 암행어사들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박문수나 뭐 이런 거. 암행어사, 설화 모티프. 또 관리가 약탈해, 민간의 여자를, 관탈 민녀, 설화 모티프. 이런 것 등이 모티프야. 또 우리가 윤동주 씨 같은 경우에는 자화상에는 안 나오긴 하지만 우리 보통은 이제 다른 시들 같은 경우에 윤동주의 시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라고 그러냐면은 속죄양 모티프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도 해. 속죄양 모티프가 뭐니? 뭐였어? 그 예수가 자기를 희생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기독교야? 무교야? 기독교야? 아니요? 아니지. 봐봐. 자, 옛날에 유대인들은 기독교는 지금 못 오지 않아요? 그러네. 자기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신한테 용서해달라고 양을 죽였어. 양을 태워가지고 바치면은 이제 죄를 사해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은 희생양 내지는 속죄양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어원이 원래 거기서 왔어. 나를 대신에 희생시켜서 내가 지은 죄를 신한테 용서받는 개념이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이제 예수라는 기독교가 있으면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큰일 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야지. 그래서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때? 자기가 대신 희생할 테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나는 희생양, 속죄양, 예수다라고 주장을 해. 이게 이제 기독교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나 대신에 이 죄를 희생해가지고 동물을 희생해서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양 대신에 죽을 테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뭐를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사실 속죄양 모티프인 거야. 자, 그러면은 사실 윤동주 씨는 인류 구원하기는 좀 그렇잖아, 윤동주가. 그래서 뭐가 나타나느냐? 자기 희생을 통해 가지고 민족을 구원한다는 이미지가 나오면 이걸 속죄양 모티프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창작의 동기라기보다 시에 이런 이미지들이 이런 어떤 그 이야기 요소들이나 창작에 영향을 준 요소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걸 모티프라고 불러. 이해되니? 이해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상으로 가보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 발상이라는 건 뭐냐면 상상력을 발휘하는 건데 우리 보통 대부분의 시들은 어디에선가는 한 번쯤은 다 얘기됐을 법한 내용들이 문학인 거야. 이 세상에 새로운 건 하나도 없지 사실은. 근데 예술이라는 건 새롭고 아름다운 걸 추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처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문학예술은 결국엔 낯설게 하기라고 얘기를 해. 무슨 얘기야? 새로운 게 아니라 새로운 것 같은 걸 보여주는 거야. 자, 그래서 발상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평론가들이 분석을 하기를 문학예술은 새로운 걸 보여주지 않고 새로운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드는데 그게 발상법이고 거기 보면은 11페이지 아래서부터 사물이나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논해갖고 질문을 한다던가 그리고 보면 대상의 기능이나 속성을 정해서 찾아본다던가 대상을 재배치해본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예술을 만드는 방법들인 거거든. 새로운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새로운 건 없잖아. 그러니까 새롭게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하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어교육하는 인간들이 여기다 이름을 붙였어. 하도 많이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가장 유명한 세 가지가 객관적 상관물, 또 감정이입, 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는 개념들이 생겨. 근데 사실 이렇게 이름이 붙이면은 사실은 이미 이때부터 뭐야? 예술이 아닌 거지. 왜? 하도 흔해가지고 이제 이름 갖다 붙인 거잖아. 그래서
요새는 이제 예술 시 쓰고 이런 문예창작가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배우는데 왜 배우면 이거 쓰지 말라고 배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배우는 문학이론들은 1970년대 이전 시를 분석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그 이후 시들은 어때? 사실 별로 유용하지 않아. 왜? 이걸 안 쓰거든.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의 90%는 1970년대 이전 시들이야.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건 뭐냐? 원래 정서를 대체할 사물을 찾는 거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통상 부르는데 원래 셰익스피어 희곡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엘리엇이라는 문학평론가가 처음 썼던 방법이야.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분석하면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불러.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물에다가 이제 정서를 넣는다는 건 이런 느낌이야. 홀로 흔들리는 갈대. 준혁아, 이 갈대에서 어떤 느낌이 좀 나? 외로움. 이런 게 뭐야? 객관적 상관물이야. 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정다운 꾀꼬리 이런 것들도 뭔가 정서가 들어가 있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게 화자는 외로운데 정다운 꾀꼬리 하면 어때? 서로 대비가 되면서 이것도 또 외로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소재가 될 수 있겠지. 황조가 아니? 유리왕의 황조가 펄펄 나는 저 꾀꼬리에 암수소를 정썼구나. 외로워라 이 대목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이런 시야. 뭐 어때? 나의 외로움이 부각되지. 꾀꼬리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객관적 상관물이야. 이해되지? 어떤 정서를 대체하는 사람들. 자, 근데 그럼 감정이입은 뭐냐? 원래 포함관계상 이렇게 되고 객관적 상관물 안에 포함되는 개념인데 화자나 서술자의 정서를 어떤 사물에다가 넣을 때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 직접 투영돼야 돼. 첫 번째 조건은 화자와 대상의 정서가 일치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직접 투영돼 있어야 되는 거 두 번째. 자, 직접 투영이라는 건 뭐냐? 직접적인 정서 표현이나 정서 행동이 나와 있어야 돼. 정서 표현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슬픔, 기쁨 같은 거. 그리고 정서 행동은 뭐야? 정서를 표현하는 울다, 웃다, 춤추다 뭐 같은 직접적인 정서가 나타나는 행동이야. 그럼 예를 들어보자. 화자가 슬퍼. 근데 슬픈 기러기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어때? 화자가 슬픈데 기러기가 슬프다고 표현을 했네. 일단은 두 정서가 일치하지. 그리고 직접적인 뭐가 나와? 정서 표현이 나오지. 뭐 예를 들면 슬픈 기러기가 울며 간다 이래도 돼. 이것도 뭐야? 정서 행동이 나오지. 이 둘 중에 하나 나오면 돼. 정서 표현이나 정서 행동 중에 하나가 나오고 화자와 정서가 일치하면 그게 뭐야? 감정이입이야. 근데 우리가 통상 객관적 상관물이 더 큰 개념이잖아. 감정이입은 작은 개념이고. 있을 때 우리가 감정이입은 통상 이게 감정이입이라고 치면 객관적 상관물은 우리가 보통 뭐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르냐면은 감정이입을 제외한 나머지 이 여집합적인 부분들 이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통상 불러. 넓은 의미에서 다 객관적 상관물에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지 않으니까 정서 표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때?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는 뭐냐? 추상적 관념이라는 거는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직접적인 어떤 실체가 없는 것들이지. 예를 들면 정서라던가 이념이라던가 시간은 원래 과학적으로 물리량이지만 이것도 뭐야? 추상적 관념이라고 하고 문학에서는 또 뭐 생각, 개념 이런 것들도 다 뭐야? 추상적 관념인데 이거를 구체화시켰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보이게끔 혹은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야. 두 가지 방법이 있지. 물건 상태로 바꾸는 물상화, 어떤 특정 감각으로 바꾸는 감각화 같은 것들이 있어. 자, 봐봐.
관동매국이나 이런 데가, 아니, 삼인국, 송민국 같은 거 보면은 죄가 쌓여있다라는 표현이 있어. 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였으니. 죄가 쌓여있을 수 있어? 안 되지. 죄는 뭐야? 추상적 관념인데 이거를 뭔가 물건 상태로 표현을 했지.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 푸른 슬픔. 가능해? 안 되지. 슬픔이라는 거는 뭐야? 추상적 관념인데 색깔을 넣었네? 감각. 이해되지? 요런 게 다 뭐야? 그 발상법이고, 이 발상법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결국엔 뭐인 거야? 형상화가 되는 거지. 오른이 안녕. 들어와. 너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었니? 수사품 나갈 차례인가 문학으로? 들어갔나? 문학 이론책 다시 꺼내. 요거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각각 따로 문학 작품들 보자. 너희 시동고 진도 어디 나가니? 공진달기나긴 밤에 나갈 차례야? 저 아직 진도 안 나왔어. 하나도 안 나갔어? 와. 일단 얘네 출판사 기약사 맞잖아. 네. 그거 앞에 부분 좀 나가고 이제 그리고 시를 좀 정리해 줄 테니까 그걸 좀 하면서 나가자. 일단 문학 이론부터 좀 정리하자 그러면. 문학책 다시 꺼내봐. 그리고 이따가 어휘는 이따가 보고. 다음 주부터는 테스트를 내 뒤에 보고 테스트를 앞에 볼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문학 공통이론이니까 괜찮은데 지금 이상고가 9시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치동고가 이제 10시에 오잖아. 이렇게 되는데 지금 겹치는 부분들은 오늘 이렇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진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좀 시키고 진도 살짝 빼주고 하고 이렇게 번갈아 나가야 될 것 같아. 지금 이산이랑 시동이 시간대를 이게 앞으로 더 빼기가 힘들잖아. 아침에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인원이 충분하면 따로 이렇게 반을 깔 텐데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 이해되지? 그래서 앞에 오면 1시간 최대한 빨리 진도 빼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다시 또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갈게. 공통이론 오늘 이제 이렇게 정리하자. 교재는 각각 나갈 거야. 그리고 가장 각각 해당 작품에 대해 가지고 진도 따로 뺄 거고. 됐지? 자 봐봐. 요거 지난번에 했지?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다시 정리해봐. 오늘 수업 앞에서부터 싹 다 정리 다시 나가면서 할게. 봐봐.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형상화가 돼 있는 예술적 표현을 우리가 이제 수사법을 가지고 분석하는데 예를 들면 기러기가 울며 간다 그러면 어때? 일단은 슬픈 기러기 하면 우리 보통 이런 걸 의인법이라고 그래. 우리 문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잡아봐. 준혁아 원숭이가 춤춘다는 의인법이 아니야. 이거 그치? 왜? 사람은 사람이 같은 거 개가 웃는다는 그것도 되죠. 의인법이지. 원래 문학에서는 사람 외에는 뭐를 가지면 안 돼? 정서를 가지면 안 돼. 그리고 또 뭐 저런 것들도 있지. 이제 사람의 인칭대명사를 갖다 붙여서 그 원숭이한테 너는 이렇게 붙이면 어때? 그것도 의인법이야. 원숭이야! 라고 불러도 뭐야? 의인법이야. 그러니까 도노법으로 부르건 혹은 인칭대명사를 갖다 붙이건 전부 다 의인법이야.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의인법이고 또 현재형 선어말음이 니은 달에 썼기 때문에 이건 뭐이기도 해? 현재법이기도 하고 요런 식으로 이제 어때? 대상에다가 분석을 가하는 틀이 수사법인 거지.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 형상화되었다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만든 게 발상법인 거고 이 만들어 놓은 걸 분석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틀이 수사법인 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은 이제 수사법 다시 들어가 보자. 봐봐. 17페이지에 갈게. 요거 정리했니? 정리하자. 정리하고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사법 들어갈게.
보면은 일단은 수사법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볼게. 수사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거든. 비유, 강조, 변화, 상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사실은 옛날 교육 과정에는 상징은 비유에 포함되는 개념이었는데 원래 수사학에서는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상징은 비유에 포함되고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분리되어 나왔지 상징이 비유에서. 그럼 비유는 뭐냐? A를 B에 빗대는 표현이야. 상징도 A를 B에 빗대는 표현이야. 자, 그러면 A를 B에 빗대는 표현 둘 다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 얘는 참신한 표현, 새로운 표현이라는 거지. 그리고 얘는 습관적인 표현이지. 자, 예를 들어서 참신한 표현이라는 거는 새로운 거라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철수가 곰같이 생겼어. 그래서 철수가 곰 같다 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다고 해봐. 이건 우리가 곰 하면 철수 딱 떠오르진 않지. 새로운 표현이니까. 이런 거는 뭐야? 우리 보통 비유가 되지. 비유 중에서도 뭐야? 직유라고 하지. 직접적 비유. 그래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뭐라 그래? 오조관념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뭐라 그래? 원관념이라고 하지. 이렇게. 자, 근데 보통은 비유를 할 때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일치해? 아니야. 봐봐. 자,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볼 때 원숭이 같이 생겼네 그러지 않지. 코끼리 보고 코끼리 같이 생겼네 그러지 않지. 예를 들면 동훈이가 지나가다가 사람 보고 사람같이 생기셨어요 이러면은 여기야. 맞지? 뭐뭐 같다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야. 맞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비유는 보통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자, A가 원관념이고 B가 보조관념일 때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일치하지 않고 보통은 1대1로 매칭되는 게 일반적이야. 그리고 이 1대1 매칭이면서 이 원관념이 어딘가에 항상 나와 있어야 돼. 왜? 새로운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 표현 안 해주면은 사실은 알아먹기가 되게 힘들지. 근데 상징은 뭐냐? 습관적 표현이야. 예를 들어볼게. 곰이 온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했다고 해봐. 근데 이게 철수가 별명이 습관적으로 계속 써서 곰하면 철수가 떠오르게 됐어. 그러면 이거는 뭐야? 보조관념인데 이 보조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철수라고 떠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곰이라고 떠올릴 수도 있고 혹은 또 어떤 것도 돼? 우리 미련한 사람을 곰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이렇게. 곰은 사실 미련한 동물은 아니지만 곰한테 산에서 곰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도망치면 몸이 너보다 빨리 달려. 60km로 달릴 수 있어. 어떡해요? 응? 어떡해요? 죽은 척 하면 될까? 아니요. 곰 눈을 보면서 천천히 뒤로 돌아가야 돼. 뒤로 돌아가는 순간 먹이다 하고 와서 꽝 하고 잡으면 어떻게 돼? 곰 아빠에 찢기지. 곰은 사람을 찢지. 내가 체크하면. 자, 그래가지고 이게 어때? 다 원관념들이잖아. 자, 그러면 얘네는 뭐야?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개념 자체가 일단은 얘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을 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일치할 수도 있어. 맞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얘는 어때? 1대 이거 다지? 다 매칭이야. 여러 개로 매칭이 될 수 있어. 사실은 1대 다이기도 하지만 다대다 매칭도 돼. 왜? 우리 보통은 상징을 나타낼 때 이런 것들도 상징이잖아. 십자가가 있다. 자, 십자가는 뭐를 의미해? 교회, 성당, 병원, 약국, 뭐 적십자,
이런 거 다 십자가지, 상징이지. 어떻게 알아? 대충 아는 거지. 왜 지나가다 십자가 있네? 교회 같은데, 성당 같은데. 상징적으로 아는, 습관적으로 아는 거란 말이야. 근데 교회를 나타내는 게 십자가만 있어? 예수도 교회를 나타내지. 또 성경책도 교회를 나타내는 소리잖아. 맞지? 그럼 어때? 다 매칭이지. 그러니까 이건 습관적인 그 서로 빗대는 것들은 되게 습관적으로 해서 되게 다양하게 연결이 돼 있어, 서로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지나가다가 우리 이런 거 보면은 뭐야, 자동차에. 앞에 이렇게 돼 있네? 벤츠. 지나가다가 이렇게 4개짜리 있네? 아우디. 이렇게 알잖아. 이게 다 상징이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상징은 어때? 사실 다대가 매칭이고 원관념이 어때? 없어도 상관이 없어. 왜? 습관적으로 알거든. 이해되니? 여기냐? 자, 그래서 문학에서는 보통은 얘네 둘이 다 뭐야? 간접적 표현인데 사실은 우리 문학에서는 전 세계 문학이 다 그렇지만 이게 주제야 보통. 왜?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건 예술이 아니지. 간접적으로 돌려 표현해야 예술인 거야. 아 슬프다고 직접 말해보는 건 예술이야? 시야? 아니지. 슬프더라도 슬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아 저 기러기가 외롭게 날아가네. 그럼 어때? 내가 외로운데 제가 외로운 것처럼 해서 감정이입해가지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막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유명한 시 중에 이런 거 있어. 문정희의 이제 겨울일기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나는 사랑하던 님과 헤어져서 이 겨울을 편히 지냈다 라고 표현했어. 정말 편히 지냈을까? 아니 정말 슬퍼하면서 지냈겠지. 하지만 그냥 그거를 어떻게 단어로 표현해서 더 슬프게 표현하는 거지. 이런 거잖아. 네가 제일 아끼는 게 뭐니?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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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네. 네가 죽었어.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더 슬프지 않아? 반대로 말하는 거잖아. 도훈이가 제일 아끼는 게 뭐야? 이거. 자, 헤드셋이 누가 훔쳐갔어. 내 친구가 뭐야? 너 괜찮아? 하면은 이거는 뭐야? 시가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그거 사면 되지. 이러면 어때? 더 슬프잖아. 그런 게 예술인 거야. 이해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 말하거나 간접적으로 얘기해야 돼. 이해되지? 자, 근데 얘네들은 어때? 직접적인 표현들이. 그래서 얘네는 보통 주제를 잘 안 써. 근데 주제로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강조는 뭐야? A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잖아. 변화는 뭐야? A를 변화를 줘서 강조하는 표현이야. 둘 다 뭐야? 결국엔 직접적 표현이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비유와 상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제는 비유와 상징에서 좀 찾고, 그래서 출판사도 비유와 상징에서 비상이 있는 거야. 원래 문학 출판사거든 거기가. 그래서 일단 요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유의 종류 하나하나 차례대로 쫙 나가자. 자 보자. 17페이지 수사법 이제 비유부터 한번 나가볼게. 자 수사법에 이제 수사법이란다. 비유의 비교법부터 나가보자. 지규법은 사실 아까 뭐뭐 가치듯이처럼 그냥 뭐 이런 게 나가는 게 지규법이 17페이지에 보면 1번에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보자. 지규야? 이거는 지규야? 두 번째 거가 진주 같은. 두 번째 거가 지규인 거 같지. 첫 번째 건 뭐야?
보통 이런 건 직유고 이런 건 비교인데 사실 상대적 개념이 절대적 개념은 아니야. 이건 어때? 속성이 서로 다르지. 이거는 비슷하지. 예를 들어서 뭐 준혁이가 아인슈타인처럼 머리가 좋다. 그러면 그거는 비교는 아니지. 근데 뭐 준혁이가 뭐 관욱이라는 애처럼 그 저기 머리가 좋다. 그러면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잖아. 테스트를 하고. 만약에 아인슈타인처럼 머리가 좋을 수도 있지. 뭐 아인슈타인과 버금갈 정도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 돼서 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어때? 뭐 위인전에 실리고 막 이 정도 되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만 서로 비슷하지 않은 속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에 가까워? 비교에 가까워. 비슷한 속성이 많으면 비교에 가깝지. 그래서 우리가 뭐뭐처럼 같이 있냐 뭐 이런 게 쓰이는 게 다 지규는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지? 대본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은유를 한번 더 정리해보자. 자, 은유법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보통은 은유는 뭐라고 배워? A는 B다. 이렇게 배우지, 보통은. 근데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 예를 들면 뭐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거는 은유법이 맞아.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어떻게 돼? 내 마음 이꼴 호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보조관념, 원관념인데 이게 1대1로 매칭되니까 은유인데 또 이런 은유도 있어 봐봐. 이건 뭐를 의미해? 이거 보조관념으로 표현했는데 원래 의미는 눈물이야. 근데 시 어디에도 눈물이란 표현은 없어.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상징은 아니고 은유이거든. 차이가 뭐야?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보통 상징은 어때? 다대다 매칭이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 근데 얘는 어때? 거의 누가 봐도 1대1이잖아. 사실 두 볼의 방울 보면 눈물이겠지. 그냥 이렇게 아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습관적이야? 아니지. 추리 단서를 통해 가지고 아는 거지. 방울 하면은 그냥 뭐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은유라고 쳐. 은근한 비유. 이해돼? 그래서 비유는 기본적으로 뭐야? 1대1 매칭의 새로운 표현이면 비유고 상징은 어때? 다대다 매칭의 습관적 표현이라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의인을 정리할 건데 의인을 한번 보자. 의인과 우리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지. 뭐야? 화류라던가 우화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같이 정리를 해볼게. 의인법은 일단은 사람이 아닌 거를 사람처럼 표현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이제 첫 번째 보통은 뭐야? 정서 표현이 나타나면 사람이 아닌 거에 정서 표현이 나타나면 의인이지. 기쁨, 슬픔 같은 거. 또 정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 뭐야? 울다, 웃다, 춤추다 뭐 이런 거. 사람 아닌 거 이런 게 쓰이면. 또 세 번째 인칭 대명사를 쓰면 그렇다고 했지. 예를 들면은 나, 너, 우리 뭐 등등. 네 번째는 도노법으로 부르면 뭐 해야, 강아지야 이렇게 부르는 거. 그 외에 인간의 속성을 부여해도 의인법이야.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것 중에 뭐가 있어? 화류법이 있지. 자, 화류법은 뭐가 화류법이니? 누구나 화류법은 뭐였어? 생물을 생물치. 원래 무생물은 생물인데 사실 무생물, 생물 할 때 생물 중에서 뭐에 해당해? 이거는 사실 우리 식물에 빗대지는 않잖아. 활은 뭐라고 그랬어? 움직일 활이야. 그래서 뭐야? 동물에 빗대지. 아니 뭐 식물 중에서도 움직이는 식충생물 같은 거 있긴 하지. 근데 그거에 빗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 우리가 뭐 파리지옥처럼 뭐뭐 했다 막 이렇게 잘 안 하잖아. 그렇지?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사실 무생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런 거 어때? 이것도 화류라고 그러지 않아? 꽃은 생물이잖아 분명히. 엄밀히 말하면 무생물이 생물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래? 동물이 아닌 게
동물처럼 움직이면 뭐가 되는 거야? 통상 활용법이라고 봐. 이해돼? 그리고 보통 쉽게 그냥 무생물, 생물 얘기하지만 식물은 생물이잖아. 맞지? 또 뭐. 자, 근데 봐봐. 나무가 춤춘다. 화류야? 보통 여기에 정서가 들어가 버리면 얘는 화류가 아니라 뭘로 가버려? 의인으로 가버려. 이해되지? 또 산이 나에게 짓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동물로 빗대어야지 뭐야? 화류법인 거지. 이 차이 이해되지? 화류법. 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것 중에 뭐가 있어? 우화법이 있지. 준혁아, 우화가 뭐니? 우화. 뭐 번데기에서 나비로 이렇게 바뀌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우화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날개가 달리는 거잖아. 그거 말고 과학적인 표현 말고 이솝우화 같은 거 모르겠어? 자, 우화라는 건 보통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야. 근데 여기에서 보통 어때? 사람을 사람 아닌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도훈이는 이거 다 한 번 했나? 네. 했지. 자, 그래가지고 우화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면서 사람을 사람 아닌 걸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 보면은 이제 어때? 보통 우리가 이솝우화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지. 우리 뭐 해와 바람 이야기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사실 해와 바람이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뭔가 해와 바람이 그래? 아니잖아. 뭔가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 아니면 강압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어떤 게 더 나은가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려면 사람을 갖다 쓰면은 안 되고 보통 사람 아닌 걸 갖다 쓰는 게 더 비유적으로 맞지.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사람 아닌 걸로 빗대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화를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고려시대 가전체거든. 가전체는 뭐야? 가짜 전기문이지. 근데 가전체 같은 경우에는 의인법과 우화법이 같이 쓰였다라고 그래. 예를 들면 이제 공방전 같은 거 보면은 공방은 돈이라는 뜻이야. 역전. 근데 공방전은 역전을 사람처럼 표현한 거일 수도 있고 그럼 의인화지. 근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것도 돼. 그럼 뭐야? 우화지. 그래서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어. 고려시대의 가전체, 가짜 전기물이라는 뜻이야.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일대기로 표현한 거죠. 국순전, 이것도 술에 대한 건데 술을 의인화시켰을 수도 있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우화일 수도 있어. 이해되니? 여기까지 괜찮니? 정리. 자, 그래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이제 화류법까지 했고 이제 의성법, 의태법 나갈 차례잖아. 자, 의성법, 의태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불러? 둘이 합쳐가지고 음성, 상징어라고 부르지. 음성상징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의성법과 의태법이 있는데 의성법은 소리를 흉내내는 거고 의태법은 형태를 흉내내는 거지. 근데 얘네는 생각을 해보면 상징이라고 써있잖아. 근데 비유에 들어가 있네. 왜 상징이라고 했어? 도훈아. 뭐 일단은 습관적이니까. 우리 예를 들면은 의성법에서 삐약하면은 뭐 떠올라? 습관적으로 병아리 병아리 우는 소리. 또 뭐 있니? 깡총 하면은 뭔가 뭐 토끼라던가 토끼가 앞에 토끼란 말이 있으면 토끼가 뛰는 모습 이렇게 딱 떠오르지. 습관적이기 때문에 상징인 거야. 이 과정 자체가 습관적이기 때문에 상징인 건 이게 습관이라서 그래. 근데 얘네가 비유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야? 1대1 멘트야.
우리 삐약 하면 병아리 우는 소리, 깡총 하면 토끼가 뛰는 모습을 딱 떠올리잖아.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이 나오나? 아니지. 다대다 매칭 형태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1대1이기 때문에 보통은 비유에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이기 때문에 음성 상징어라고 해서 묶어서 표현하기도 해. 보통 이랬을 때 얘네들은 뭐야? 사실은 의성법 하면은 이꼴 모이기도 해. 의성어이기도 하고. 의성어 하면 뭐야? 사실은 의성 부사지. 의태법 하면은 뭐야? 의태어이고. 의태어는 우리 뭐를 의미해? 의태 부사를 의미해. 우리말에서. 자, 근데 문제는 이 깡총 삐약은 부사가 맞는데 비슷한 것도 있지. 뭐가 있어? 삐약 거리다. 깡총 거리다는 품사가 뭐니? 정연아. 동사가 삐약거린다 되고 깡총거린다 되니까 동사잖아. 자, 그러면 얘네는 음성상징어야 아니야? 도훈아. 맞아요. 맞지? 넓은 의미에서 동사지만 음성상징어에는 포함돼. 대신에 의성부사, 의태부사, 의성어, 의태어는 아닌 거지. 동사니까. 하지만 의성법, 의태법이나 의성상징어에는 포함돼. 자, 그리고 의성법과 의태법이 같이 될 수 있는 경우 뭐 있어? 펄럭 혹은 펄럭거리다. 이런 것들도 음성상징어에 해당해. 그래가지고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뭐뭐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야? 이런 거 다 찾아야 돼. 이해되지? 의성어, 의태어, 의성어에 나타내는 동사, 동사 뭐 이런 것들까지, 의태 동사 이런 것까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통일법 한번 보자. 그 옆에. 통일법은 사실은 뭐랑 뭐를 합한 거야? 통자 플러스 비유의 느낌이야. 이름만 보면 그래. 근데 이 풍자라는 것도 뭐를 의미해 사실? 사회비판. 비유 플러스 비판. 뭔가 빗대어서 비판하면은 사실 뭐가 딸려오기도 해. 여기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해악이 딸려오고. 그리고 정치인 통자 같은 거 하면은 보통 어때? 뭐 동물의 빗대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어때? 거기 해악이 딸려오지 보통. 그래서 이제 비유 비판을 통해서 해악을 나타내는 보통 풍자인데 풍류는 이름만 보면 풍자 비유잖아.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여기다 플러스 뭐로 나와야 돼? 속담이나 관용어가 나와야 풍류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에서 풍류가 쓰면 이 속담이나 관용어가 뭔 소리인지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어휘를 외우는 거야. 이해돼? 자, 그래서 풍류법은 이런 거야. 단순히 풍자 비유가 아니라 속담을 통해서 풍류해야 돼. 예를 들면 가재는 개편이 가더니 너는 엠주얼이랑 같이 맨날 노네 라고 하면은 뭐야? 이런 게 풍류인 거야. 이해돼? 자, 다음에 보자. 18페이지에 보면 대유법이 나오네. 대유법은 간단히 설명하고서 넘어갈게. 대유라는 거는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거를 보통 대유라고 그러지. 대유법은 사실 크게 제유랑 환유로 나누기도 하는데 요새는 잘 안 나누는 이유가 제유는 일부를 가지고 전체이고 환유는 어떤 상징적인 기호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데 이게 구분이 좀 애매해. 예를 들어 볼게. 운전대를 잡다. 무슨 뜻이야? 운전하다지. 운전대 잡는 건 운전하는 거 일부이지만 그걸 가지고 운전하다를 표현하지. 아, 내가 이번에 운전대 잡을게. 그건 뭐야? 운전하겠다라는 거. 이번 여행에서 운전대 잡겠다. 자, 근데 자율주행차를 찾네? 자율주행차. 그럼 어때? 핸들 놓고도 갈 수 있지. 하지만 운전대를 잡는다고 표현은 이러면 뭐야? 환유인 거지. 실제로 잡고 가면 제유인 거고. 근데 이게 항상 딱 맞아 떨어져? 아니잖아. 그래서 요새는 그냥 어때? 그냥 대유 다 포함해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면 어디 다보는 소리 들렸으랴? 생명의 기척이라고 해석하지. 다보는 소리 일부를 가지고 이런 것도 대유지. 이해돼? 이육사에 이제 뭐 광야 같은 데에서 나오는 시야 그 시적 표현. 그래서 대유는 그렇고 중의법만 정리하고 오늘은 이제 각 작품별로 들어가 볼게. 자, 중의법은 뭐야? 4대 1. 원관념이 여러 가지이고 보조관념은 하나로 있을 때. 근데 이 중의법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동음이어야. 동음이어는 뭐야? 소리는 똑같은데 뜻이 다른. 예를 들면 배가 크다.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배가 클 수도 있고 타고 다니는 배가 클 수도 있고 먹는 배가 클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띄어쓰기에 의한 동음이어도 있어. 아니 동음이어가 아니라 중의법. 예를 들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야 된다. 두 가지로 해석되지. 이런 것들. 또 세 번째는 어떤 것도 있어? 우리 시에서 보통 행간 걸림 혹은 행간 걸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 이거는 뭐야? 어떤 시행을 의도적으로 끊어가지고 두 가지로 해석되게 만드는 거지. 자, 이렇게 하면 어때? 철수가 밥을 버린 건지 혹은 철수가 밥을 먹은 건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행간 걸림이지. 하나의 시행을 두 개로 의도적으로 나눠 놓는 거야. 또 그 다음에 상징적 표현. 상징성도 어때? 사실 억만년과 고유관념이 다르다고 매칭될 수 있기 때문에 상징도 일종의 중의로 보기도 해.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면 이런 것들은 다 뭘로 이어져? 언어, 유식, 말장난으로 이어지게 되지. 그래서 오늘 일단은 문학 이론은 여기까지 한 다음에 각각 개별 작품들이 나가고 문제 풀고 나가고 이렇게 할게. 일단 시조를 좀 정리를 할 건데 너 시조 그거 하는 거를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줄게. 시조 전체적인 틀이라는 것들. 우리가 시조라는 거는 우리나라를 사실은 대표하는 어떤 시의 형태지. 고전 시간에 시조 하면은 우리 처음에 언제 생겨? 여마의 선초라고 들어봤니? 고려말 조선초. 원래는 이제 시조의 원형은 신라 시대에 어디에서 왔다라고 봐? 향가에서 왔다라고 봐. 향가는 주로 이제 10부채 향가가 있었는데 10부채 향가라는 건 10줄짜리 향가지. 들어봤어? 10부채 향가는 크게 10줄이어서 4줄 사고, 4줄 사고, 마지막 2고 이렇게 나누고 이 맨 마지막 거를 납부라고 부르는데 이 2줄에 앞줄에 감탄사가 들어가. 그래서 요게 이제 시조의 형태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봐, 항상.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에 오면은 이게 어디에 영향을 받냐고 보면은 고려가요 중에 예를 들면 만전춘 별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어떤 시조의 형태를 갖춘 애들이라고 보거든. 3줄짜리 1년이 3줄로 구성돼. 그러면 시조랑 되게 비슷하지. 여기에 이제 이 3줄 형태가 율로 내려오면서 이제 뭘로 굳어진 거라고 보는 거야? 시조로 굳어졌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마의 선초에 처음으로 시조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평시조이고 그래서 구성이 어떻게 돼? 3장. 3장이 3줄인 거지.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 그 다음에 6, 9, 45자 내외에 3, 4조 혹은 4, 4조의 사음보 율격을 가진 애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시조, 평시조라고 부르지. 그리고 이거의 형태는 어떻게 돼? 글자수가 3, 4, 3, 4, 3, 4, 3, 4, 3, 5, 4, 3 이렇게 부르지. 그랬을 때 여기에 제일 첫 번째 줄을 초장이라고 그러고 종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6, 9는 뭐야 도대체? 뭐가 6, 9니? 이게 1부야. 그래서 6개의 1부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사음으로 띄어있지. 3, 4조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야? 이거 보죠. 물론 우리가 시조는 대부분 어디에 실려 있냐면은 우리 시조를 정리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김수장, 김천택, 박효관이라는 중인 가객들이 정리를 해.
중인 가객은 뭐야? 중인 출신의 양반은 아니고 그렇다고 평민도 아니고 글을 좀 쓸 수 있는 가객 가수들이야. 떠돌이 가수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부르던 노래들을 가사집으로 만들어놔. 자기가 지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 그 가사집의 이름이 뭐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해동가요나 청구영원 같은 책이거든. 여기에 우리가 시조가 한 1000편 가까이 실려 있어. 사실 여기 타임머신을 타고 얘네들 가서 다 없애버리면 네가 공부해야 될 양이 그만큼 줄어들겠지. 지금 거기 네가 보유 배우고 있는 그 시조책에 나오는 시조들도 대부분 이 인간들이 남겨놔서 그래. 쓸모없는 것들을 남겨놔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자, 그래가지고 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남겨놓은 것들을 쭉 살펴보면 여기 3개 고정되지 않은 것들이 한 1000편 중에 한 편 정도는 있어. 여기가 3개짜리 아닌 애들이 그냥 대체로 근데 이걸 시킨다고 봐. 그리고 여기는 어때? 보통은 5 이상의 글자가 오는 게 일반적이지. 이렇게 해서 시조라는 게 이제 구성이 되고, 구성되고 나면 조선 전기에는 어떤 느낌이 되느냐? 이 시조가 다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뭐? 일단 기본적인 평시조, 그 다음에 연시조. 연시조는 뭐야? 곱하기 몇 하는 거지 평시조에다가. 곱하기 몇. 그 다음에 사설시조는 어때? 좌우로 확장하는 거지. 그리고 위아래로 확장하는 걸 뭐라 그래? 가사. 그래서 얘는 시조에서 벗어나는 걸로 보는데 평시조를 그래서 뭐라 그래? 단가라고. 가사를 뭐라 그래? 장가라고 부르기도 해.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어떻게 돼? 평시조는 그대로 내려와서 다시 평시조. 연시조도 그대로 내려와서 다시 연시조. 사설시조는 조선 전기 말에 만들어져. 정철이 처음으로 만들거든. 정철은 1593년에 죽으니까 1592년 임진왜란이 전기 후기 나누는 기준이잖아. 그래서 딱 그때쯤에서 이게 다시 2가지로 나누어지지. 뭐라고? 사설시조와 어시조. 차이는 뭐야? 사설시조는 2에서 3 길어진 거고 얘는 한 줄만 길어진 거지. 좌우로. 조장윤경 성장 중에. 들어봤어? 처음 봐. 자, 그 다음에 개화기. 그리고 현대에 오면은 뭐만 살아남아? 개화기 때 다듬이 끊기면서 얘가 현대시조. 그래서 연시조도 현대시조 계열로 이렇게 들어오고 사설시조, 어시조는 없어지지. 그래서 가사문학은 어떻게 가? 조선 후기로 가면 다시 해도 가사문학에서 또 뭘로 나누어져? 잡가와 판소리 계열로 나누어지고, 판소리는 오늘날 소설로 그냥 쭉 이어지죠. 오늘날까지도 판소리. 판소리에서 뭐가 나와? 조선 후기에 판소리 소설이 나오고, 여기에서 개화 소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화기에는 얘는 개화 가사가 되지. 작가는 여기에 비슷한 개념이죠. 요게 이제 소설의 계보인데, 아니 시조의 계보인데, 얘네들 다 특징이 뭐야? 사음보야. 3, 4조 사음보 특성을 다 가지고 있지. 이해돼? 자, 그래서 동진달기나긴마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평시조 형태인데, 우리가 이제 시조를 공부하면 요 틀은 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요건 이따 정리해, 얘기. 자, 그 다음에 동진달기나긴마물 보자. 글자 순서 어떻게 돼? 동짓달, 기나긴마물, 한어리를 베어내요. 사음보지. 그리고 대체로 3, 4글자수나 4, 4글자수를 지킨 3, 4조 사음보 형태이고, 자, 요거는 이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쓰였지. 뭐야? 시간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어떻게 잘라내서 붙일 수 있는 컨트롤 X, 컨트롤 V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잖아. 이해돼? 그래서 동짓달은 언제야? 우리가 보통은 24절기라는 게 있어. 들어봤어? 우리 해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음력이고, 달을 기준으로 나누는 게 음력이지. 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영역이고, 음력도 1에서 12월까지가 있고, 각각의 달마다 어때? 2절기씩이 들어가서 24절기라는 게 있어, 우리가. 이게 동양에서 이제 계절을 나누는 기준이었는데, 이 중에서 낮이 가장 길 때가 뭐야? 하지야. 이때가 여름이겠지.
밤이 가장 길 때가 언제야? 동지야. 이게 겨울이겠지. 그리고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을 때를 봄은 뭐라고 그래? 춘분. 가을을 추분이라고 부르는 거지. 동지는 밤이 제일 길 때인 거지. 동지 때의 기나긴 밤은 뭐야? 임과 함께 있지 않는 시간이지. 그때 밤이 너무 길어서 밤이 외로우니까 그때 밤을 어때? 잘라내서 밤의 시간을 잘라내서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봄바람이 부는 이불 아래 서리서리 이거는 뭐야? 이거를 보관해 놨다가 시간을 어로님은 사랑하는 님이지.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서리서리 구비구비가 뭐야? 의태어이고 의태어이면 뭐야? 음성 상징어지. 이해돼? 자, 그래서 이거는 뭐야? 두 가지가 있어.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왔다는 거, 그리고 추상적 관념의 고치야. 왜? 시간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어떻게 했어? 물상화시켰지. 물건처럼 자르고 붙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잖아. 추상적 관념의 고치야가 쓰였고, 또 뭐이기도 해? 주관적 변용이라는 건 뭐야? 나 자신의 생각처럼 변화를 줘가지고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니? 공범 김일정이 썼는데 김일정은 보통 이제 그 농촌 소설 강원도 배경 이런 거를 많이 썼지. 그래가지고 뭐 공범도 있고 뭐 저런 거 있잖아. 점순이 저기 나오는 것도 거기 말고도 막 저런 것들 있지. 뭐야? 동백꽃 막 이런 거. 닭싸움 시키고 막 이런 것들. 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해학적이지. 보통은 좀 웃긴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은 나가 나오니까 막 1인칭 주인공 시작이지. 근데 나가 어때? 어떤 나야? 어수룩하지? 여기에서 뭐가 나와? 해학이 나오지. 사실 우리가 보는 거를 이 나는 못 보고 있잖아. 나는 이제 대릴 사이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대릴 사이 느낌이라기보다는 거의 뭐야? 대릴 사이라고 쓰고 머슴이라고 읽는다 수준인 거지. 머슴도 아니지 거의 뭐야? 머슴은 돈이라도 받는데 돈도 못 받는 머슴이 돼버린 거잖아. 사실은. 그리고 장인. 근데 장인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그래? 빙장이라고 부르라고 그러잖아. 빙장은 사실은 남의 장인을 부르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사회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장모가 있고 요 밑에 이제 정순이가 있는 거지. 잠깐만.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 사이에 갈등. 근데 점순이가 어때? 자기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아니고 누구 편을 들어? 아버지 편을 들면서 이제 거기에서 멍청이 같이 이제 서 있게 되는 모습. 그게 이제 끝나는 부분인 거지. 그 내용을 보면 발달해 보면 장인님 이제 저 하고서 내가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 뭐야 이제 혼인시켜 달라는 거지. 사실 이 장인 장모 사이에는 그 위에도 딸들이 몇 명 있었는데 충분히 부려먹고서 사회에 그러고서 이제 혼인시켜줬잖아. 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은 그 대답이 이 자식아 형제고 뭐고 미처 자라야지 하면서 얘기하는데 점순이는 이제 키가 뭐 더 이상 자라야 지 않을 것 같긴 하지. 근데 이제 자라야지라고 얘기를 하지.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래. 그러니까 머슴은 돈이라도 받는데 이 사람은 돈도 못 받고 사위라고 해서 일한 거지. 대리사위로 꼬박 7달 동안 했는데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냈는지 짜증은 영문을 모른다. 일을 좀 더 잘해야 된다던가 혹은 밥을 많이 해서 좀 덜 먹어야 한다던가 하면 얼마든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면 하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뭐 결혼을 할 방법이 없는 거지. 키가 안 자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때 어때? 이제 태도가 변하게 된 계기인 거지. 그래서 장인이랑 한바탕 붙는 거잖아 사실. 이태면 이태,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정해놔야 되는데 나중에 성례시켜주마 라고 해놓고서는 키가 언제 자랐는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가지고 군소리 없이 일만 해왔는데
명색이 마리주와 데일사루인 거지 결국엔 어때? 이제 노비가 다 따로 없는 거지. 자, 송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만 자라게 까맣게 기다릴 때 하는 나. 송맥이라는 건 뭐야? 저기 보면은 팥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라는 뜻이지, 송맥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하루 답답해서 자기를 가지고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길을 한번 지어볼까. 이거 뭐 해학적이지? 뭔가 웃기게 표현을 했지. 했다만 우리는 장인님이 내외라는 거야. 남녀간에 내외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서서 이야기도 하는 법이 없다. 우물길에서 어쩌다가 마주칠 때냐면 눈어림으로 얼마나 컸나고 하기는 하지만 그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모르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제 사람 키가 안 큰다는 걸 뭐라 그래? 개, 돼지는 풋풋 피는데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크는지 하고 이것도 해학적으로 표현을 하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보았다. 아하, 물동이를 잡고 있으니까 뼈다귀가 움츠러드나 보다 하고 대신 물동이도 들어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점순이 키 좀 크게 해주십시오 하고 시선도 드리고 이랬는데 안 큰다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발단이지. 어떻게 내가 이제 점순이랑 결혼하려고 안 되게 됐는지. 그래서 전개. 자, 이게 보면은 기본이 어떻게 돼? 보통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표현이 있지. 소설 전개 방법 중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있거든. 세 가지가 있어. 순행식 구성, 역행식 구성, 역순행식 구성이 있는데 역행은 사실상 못하지. 왜?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조금이라도 이야기 전개하면 다시 순행되잖아. 역행이란 건 사실상 없고 순행은 뭐야? 과거, 현재, 혹은 또 미래까지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고 역순행은 뭐야? 순행은 과거, 현재, 미래. 역순행은 현재였다가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역행이고 이 부분이 순행이어서 우리가 역순행이라고 항상 부르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어저께 싸운 것 이제 과거를 다시 회상하지. 결국 장인님이 밉다고 해서가 아니었다. 뭐를 묻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싱겁다.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큰다면 모르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이고 배야 하고서 일부러 어때? 그 배가 아픈 척하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지. 그러니까 장인님이 뭐라 그래? 너 이 자식 또 왜 이래? 이러면서 그러더니 배가 아파서요 하면서 이제 들어 누워버리지. 그랬더니 이 자식 일하다 말면 누굴 망해놓을 속셈인가 이 대가리를 까놓은 이 자식 하면서 뭐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제 장인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놈의 장인님, 이것도 해학적이지. 이놈의 장인님이라는 거. 오작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방문하고 그에게 요구에 안 먹은 사람인 운명이 자르다. 무슨 뜻이야? 그만큼 욕을 많이 한다는 거지. 그래서 애들도 뭐라 그래? 욕필이라고 부르지. 웅필인데 욕필이라고 부를 정도로 별로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자, 그래가지고 또 특히나 이제 마름을 하면서 마름이라는 거는 보통 뭐야? 지주 대신에 토지를 관리해주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소장농들한테 지주들이 이제 땅을 빌려주고 이제 그 소장료를 거둘 때 그걸 대신 걷어주고 관리해주는 게 마름이야. 들어봤지? 자,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동백꽃에서도 점순이네 집이 마름 집이잖아. 그래서 좀 잘 살지. 지주는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 보면 마름을 하면서 어때? 욕잘하고 사람 잘 치고 또 생김새가 호박해갖고 뭐 그래가지고 장인님이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지. 자기니 닭이나 한 마리 보내지 않는다던가 애벌문에 풍물 좀 준다던가 하면은 영락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 이건 뭐야? 지주 대신해서 그 땅의 소작농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소작을 준다는 거지. 소작농을 이제 잘라버리고.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 대신 놈한테 이제 대신 땅을 주게 된다는 거야. 이 바람에 장은님 집에서는 외양간에 눈깔 커다란 소가 황소가 엉금엉금 기어들어오고 그만큼 재산을 많이 모았다는 거지. 대신에 동네 사람들한테는 어때? 곱기목기라는 걸 갖긴 하지만 인심은 어때?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지. 장래 사람들이. 자, 그래가지고 그러나 장인님한테 감히 큰 소리 할 계획가 못한다. 나한테는 왜 그래?
나한테는 뭐 돈도 안 주고 계속 일 시켜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장인님이 뭐라 그래? 얘야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 가을에 별 잘 되면 너 장가되지 않니? 라고 하니까 또 그 말에 꼬시는 말에 또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을 할까 하다가 뭐 이 자식아 미처 커야지 저걸 데리고 무슨 혼일을 한다고 하니 온 하면서 이제 또 안 컸다라고 막 그러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하고 나면 낮잠만 볼게 이러고 그만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어때? 난 가입해요. 그동안 사정 편해줘. 사정은 뭐야? 그동안 이제 머슴으로 일한 거에 대한 돈을 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 살러 왔니? 머슴이 뭐라 그랬어? 머슴은 노비는 아니지.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얼른 성리시켜줘야죠 하면서 이제 사투리를 쓰지. 사투리를 쓰면 어때? 향토성, 토속성이 나타나지. 어떤 지역색이 나타나. 자, 그리고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하고 맨날 그 키 안 큰다는 핑계를 대지. 그래가지고 아 이 자식이 왜 이래 어른을 하면서 이제 어때? 그 내가 따지니까 소매자락을 내끄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밑에 보면 그러나 내 사실은 장님이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 이게 싸우게 된 게 미워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전날 이제 점순이가 이제 부추겼지.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하자고. 그래서 27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27페이지에 이제 산에서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점순이가 음식을 가지고 올라오잖아. 거기 중간에 보면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이쁜 계집애는 못한다. 그러다고 또 개떡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내 아내들만큼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가지고 거기 쪽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재로 밥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이거는 뭐야? 그 전에는 항상 어때? 밥을 막 가져오다가 흘리기도 하고 덤벙대는 면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제대로 밥을 내놓고서는 저쪽에서 있다가 뭐라 그래?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이거는 뭐야? 혼례 시켜달라고 얘기하라고 이제 충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자 그러니까 이제 남녀간에 내외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당연히 그랬으니까 나도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면서 공중에다 대고 말하지. 사실은 점순이한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성리에 시켜달라고 해야지 뭘 어떻게 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래가지고 나는 한참 동안 덤덤히 있다가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부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쌀이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부장님한테 성례시켜달라고 얘기를 해본 거지. 서울을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이 점잖아야 한다고 이 수염을 기르고 이제 약간 이제 서울물 먹어가지고 서울 사람처럼 하고 있는 부장님이 왜 일들 하다 말고 그래? 그랬더니 부장님 우리 장인님과 틈에 계약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결혼시켜달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틈에 빙장님이라고 왜 불러? 이제 장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빙장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지 그 장인이. 자기가 실제 자기 장인이 아닌 다른 장인을 부를 때 빙장이라고 부르니까 자기가 장인이 아니라고 하고 싶어서 빙장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는 건데 자 그래가지고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빙장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또 빙모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는 거지. 장모가 아니라. 자 부장님이 얘기를 이제 듣더니 뭐라고 해? 그럼 봉필씨 장인의 이름이 이제 봉필이지. 얼른 성례 시켜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다는 걸 그랬더니 성례고 뭐고 기집애가 미처 자라야 할 것인가 또 그러고서 얘기를 하지. 그랬더니 25페이지에서 그것도 그래. 그러고서는 그래 거긴 4년 동안 안 자랐다니 그 긴 언제 자라지요? 하면서 내가 또 물으니까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나를 보고 그러냐? 그랬더니 빅모님은 참 해만한 것이 그렇게 어떻게 인할지요? 그러니까 빅모님은 어때? 점순이보다도 더 키가 작은 거지 장모 같은 경우에는. 그랬더니 장인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제 웃다가 이제 쿡 찌는 거지 팔꿈치로. 그래가지고 이제 못 참고서 어떻게 이제 싸우게 되는데 거기 밑에 보면은 자네 말도 옳기야 앞 나이가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하지만 농탑 한창 바쁠 때 일을 안 하거나 하면은 징역 간다라고 이제 부장이 뭐라 그래? 부장이 조금씩 이렇게 협박적으로 얘기를 하지. 이거는 왜 그래? 부장이 이제 또 장인한테 뭔가 이제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장인한테 뭐 믿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실 이제 장인이 말음을 하고 있으니까 어때? 부장한테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협박을 대신 해주지 장인 대신에.
왜 일련의 3포마에서 사내 불금 놓았다고 징역 광고 못 받는가 하면서 사실은 이거는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건데 이제 괜히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지 나를 농사 안 하면은 너 이제 징역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까지는 끽소리 없이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때 진짜 싸우게 된 거지. 장인이 이제 돈만 있으면 양반이지 별게 있느냐 하면서 요새는 이제 특히나 이제 허세를 부리면서 돌아다니는데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자 이제 뭉태가 또 한마디 하지. 그러니까 처음에 장인과 싸울 때 이제 점순이가 한마디 하고 또 뭉태네 가가지고 뭉태가 또 이제 한마디를 하지. 너 장인이랑 그렇게 지내는 거 맞냐? 너 장인한테 속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인정거려. 그래도 맞고도 그걸 가만히 둬. 그럼 어떻게 할 건 이마 공필이를 모판에다 거꾸로 박아놓지 뭐 어떻게 하면서 장인이랑 싸우라고 또 부추기지. 밤낮 일만 해주고 있을 테냐? 영득이는 1년을 살고도 장가에 들었는데 넌 4년이나 살고도 더 살아야 해. 영득이란 사람은 대리싸움이 1년 하고서 결혼했는데 너는 4년이나 한다는 거지. 또 네가 세 번째 사위인 줄 아니? 세 번째 사위라는 거지. 그러니까 점순이 결혼시켜주겠다고 하고서 어떻게? 결혼 안 시키고 앞에 2번이나 어때? 그 사람들이 못 버티고 나갔는데 네가 세 번째로 들어온 거라는 거지. 남의 일이라도 보나다 이 자식이 오물에 빠져 죽어 보면서 뭉태가 계속 이제 뭐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장인이랑 싸우게 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그 줄거리는 이렇다 하면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지. 그 앞에 과거의 상황들 이제 장인이 이제 딸이 셋이 있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고 정말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것도 대리사위에서 부려먹다가 가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이제 대리사위를 시킨 거지. 자 그리고 그 사위로 돌려먹었던 사람이 14명이나 된다는 거야. 그래서 머슴은 돈 주고 시켜야 되니까 대리사위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에다가 돈도 안 주고서 이제 시켜 먹다가 또 결혼해서 내보내고 하다가 점순이가 이제 어때? 둘째 딸인데 이를테면 내가 세 번째 대리사위로 들어오는 거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딸이 2명이지. 점순이 앞에 딸이 한 명 더 있고 첫째 딸. 점순이는 1, 2, 3 해서 내가 세 번째 사위인 거고 첫째 딸은 거기에 보면은 몇 명이나 갈아치웠어. 여기 보면은 첫째 딸이 14명이니까 1, 2, 3, 4 해가지고 쭉 사위가 14명째 있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갈아치운 거야. 자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이제 얘기를 쭉 자기 입으로 하지. 거기 보면은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그러고서는 이제 싸울 준비가 된 거지. 그래서 31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절정에 가면은 싸움을 하는데 자 실토이지만 거의 5번째 줄에 보면은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 하고 이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상에 된장찌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순이가 뭐라 그래? 부장님한테 갔다가 그냥 온다 그래? 그러면서 또 어때? 나의 소극적 태도를 뭐라 그래?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떡한다? 그러더니 수염을 잡아채야지. 그냥 너희 바보야. 장인과 싸우라는 거에 수염을 잡아채서 그래서 사실 이때만치 슬펐던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점순이가 나를 병신으로 본다면 그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드디어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뭐 어때 일 안 하고서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 자식아 또 너 왜 그래? 그러니까 관객이 났어요. 아이고 배야. 그러더니 기껏 처먹고서 무슨 관객이야? 남의 농사 버려주면 자식아 징역 간다고 협박을 하지. 가도 좋아요. 아이고 배야. 하니까 이제 장인이 거기에 보면은 뭐라 그래? 지게 막대기를 들고 와가지고 나를 푹 집어넘기고 한 거야. 그랬더니 나도 화가 나가지고 어때? 수염을 잡아채려고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수염을 잡아채려고 했는데 아까부터 이제 점순이가 또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걸 까세볼라 하고서는 이제 수염을 잡아챘는데 장인이 더 약이 올라가지고 지게 그 막대기로 내 어깨를 막 때리고 막 그러지. 그랬더니 이제 왜 부려먹고 성례는 안 시켜줄지요? 하고서는 이제 뭐라고
하면서 장인을 어떻게 그대로 이제 던져버리고서는 기어 올라오면은 이제 발로 차서 굴리고 몇 번 하다가 이렇게 싸움이 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싸우는데 이제 소리를 내지. 빙장님 아이 자식아 잡아먹어라 할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할아버지 하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희극적인 장면이 나오지. 뭐라 그래? 이제 거기 보면은 거기 이제 그 빙장님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바지를 잡잖아. 거기 보면은 이제 저기 바지가랑이를 잡고 장인이 매달리니까 할아버지 하면서 내가 이제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이제 장인님한테 이제 또 자기도 이제 기어가가지고 바지가랑이를 꽉 뭉쳐잡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보면은 아니 여기 앉아. 자,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막 싸우고서 결말에서는 어때? 이제 장인님이 결국에는 다시 또 일을 시켜 먹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친 부분을 또 치료를 해주는 부분이 있지. 그러고서 결혼을 해주마고 또 사귀게 치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일을 하게 되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결말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 그 싸우는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지. 자, 이거 장인님이 거기 봐봐. 아, 이놈 나라 하다가 뭐라 그래? 장인님이 나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점순이가 그걸 보고서 누구 편에 들어? 그 장인 어른 편에 들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멍청하게 있다가 장인 어른한테 얻어맞고, 그러고서 어때? 이제 상처가 난 거를 결말에서 이제 치료를 해준 거지, 장인이. 그래서 이제 장인이 그래서 우리 장인이 착하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착한 장인은 아니지. 그래가지고 요 내용은 한번 쭉 읽고서 정리를 해봐. 정리하고 문제 풀어오는 것까지 줄게. 내용 자체는 역수면적 구성이랑 그 다음에 뭐 이게 갈등 구조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야. 어차피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는 작품들이 하나야 가지고. 오케이, 거기까지.